서울구치소에서 명절을 보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준비에 한창입니다. 여야는 연휴 이후 민심 변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조연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을 하면서 재판 전략 구상에 몰두를 했습니다. 연휴 이후에는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과 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접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 총평 한번 얹어주시죠. 일단 어제 보면 설날을 맞이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하고 원내 당협위원장들이 좀 많은 분들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셨거든요. 예. 일단 뭐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지만 저는 거기에 참석한 이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대통령실의 비서관 출신이거나 또 지난 대선 캠프에서 그 캠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스터를 맡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특히 현직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는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애틋한 마음을 좀 갖고 계셨던 것 같고, 특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위헌적이다, 불법적이다 이런 논란도 있지만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 특히 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뭐 굉장히 어떤 야당의 어떤 탄핵 남발이었던 어떤 야당의 폭주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고하려고 했다는 하는 그런 비상계엄을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에 상당히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조금 국민의힘 어떤 지도부라든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움직인 이유는 저는 2016년 박근혜 탄핵에 따른 학습 효과를 좀 보이거든요. 예. 그때 당시 돌이켜보면 그때 보수 대통령이 처음으로 탄핵되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당이 그때 굉장히 우왕좌왕했었거든요. 예. 우왕좌왕하면서 또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탈당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보수가 분열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심판의 절차가 거쳐지지 못하고 그냥 여론에 떠밀려서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어떤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정치적 단죄를 지키려 하는 바람에 정치적 단죄를 하는 바람에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 하는 그런 자성과 후회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위헌적이다, 어떤 불법적이다, 어떤 그런 것들이 비상계엄에 있어서 그런 게 있다면 앞으로도 위헌적이거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어떤 뭐 심판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합법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좀 거쳐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일부 뭐 자꾸 얘기하는 것들이 뭐 탄핵 심판을 지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일부러 어떤 고의적으로 태클을 거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보다는 좀 합법적이고 합헌적인 그런 사법 체계 안에서 앞으로 진행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원내 당협위원장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에 조금 동의하고 나름대로 좀 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예.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뭐 박근혜 정권에서 실패한 어떤 전례를 좀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좀 주셨는데요.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다수 접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에 그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해서 이것을 위헌이다, 위법이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의 집행에 거부하면서 관저 농성에 돌입했을 때도 40명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던 전례가 있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앞서 말씀하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시 보수층이 겪었던 그런 혼란 상황에 대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런 적법성을 주장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보수층이 결집되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아마 그것을 눈여겨보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차기 총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 지형도에서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접견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용인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적법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외부의 스피커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스피커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접견 정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정치 자체가 과연 국민들에게 유리한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의 그런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그런 적법성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살펴볼 수 있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그 연장선입니다. 그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는 위험성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 행위 자체가 저는 좀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또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주된 쟁점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먼저 짚어드리고 싶은 게요. 탄핵 심판하고 형사 재판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건요.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보면 일주일에 지금 2번 정도의 변론을 하고 있는데 그 2번의 변론이 기일이 이틀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게 이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측에서 볼 때는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틀 정도의 시간에 계속적으로 변론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 심판하고 여기에 곁들여서 형사재판까지 같이 진행된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위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한 사안일 경우에 만약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나름대로 조금 명쾌한 결론을 좀 내려줘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보면 그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비상계엄의 유연성에 대한 부분은 탄핵 심판으로 다뤄지고 있고 형사재판에서 결국 내란죄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대통령께서 3차와 4차 변론을 통해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경고성 계엄이었고 큰 틀에서는 야당의 폭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호소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절차적 심의 과정에서도 보면 어떤 사전에 국무위의 심의를 충분히 거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국무위원이 도착하는 순서별로 순차적으로 동의를 다 받았고 나중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서 계엄을 해제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그때 강조를 했고요. 나름대로 보면 그 포고령 1호라든가 또는 그 비상 입법 기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그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들은 계엄에 대한 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짰고 본인 거기에 대해서 두루뭉술 검토하고 했을 뿐이다. 비상 입법 기구에 대해서는 전혀 대통령이 알고 있는 바가 없다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계속적으로 아마 본인이 전체적인 큰 틀의 부분은 총괄적인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중대성이 뭐 파면이 이를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아마 형사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그 내란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동안 대통령께서 어떤 내란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어떤 입장이 없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아마 곽종훈 전 특수전 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 처음에 얘기했던 진술과 전혀 바뀌는 부분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거가 조금 오염돼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곽종훈 전 특수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 안에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는데 도끼로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끌어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곽종훈 전 특수전 사령관이 민주당이 그 김병주 의원이 유튜브에 나왔을 때 처음에 얘기를 했던 부분은 국회 본회장이 입장했던 요원들을 끌어내라는 걸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 이후에 대화 과정에서 다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걸로 각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한동훈 뭐 이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대통령이 그런 지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동안 국민들이 알려진 일방적인 진술과는 전혀 다른 진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형사재판을 시작이 되면 아마 하나하나 구체적 뭐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투어지고 따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탄핵 심판은 다음 달 13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형사 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에 이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쟁점에 대해서 윤 대통령 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앞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 대해서 탄핵 심판이 뭐 중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분리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탄핵 심판 자체는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행정 재판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분리해서 재판이 진행이 가능하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분리해서 진행이 되었던 전례가 있죠. 그리고 주 2회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주장도 하시긴 하는데 지금 윤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구속된 상태예요. 이 재판에만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시고요. 그리고 그 내용조차도 동일합니다. 내란 행위, 내란죄가 지금 헌법재판소 심리에 다뤄지진 않고 있지만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똑같이 심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이든 탄핵 심판 심리든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동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든 형사 재판이든 동일한 전략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라든가 포고령 작성에 개입하지 않았다라든가 체포조를 운영하지 않았다라든가 사령관들의 진술과 어긋나는 진술을 계속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음 2월 4일 날 있는 탄핵 심판 기일에 아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사령관들이라든가 홍장원 차장이 출석을 해서 증인 신문이 잡혀 있죠. 아마 그때 지난번 김용현 전 장관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그 사실관계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또 하나 또 우려스러운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대해서 보석 청구를 한다든가 각종 절차로 또 신청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까지 살펴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했죠.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있지도 않은 절차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한 마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보석 청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간 끌기로 보여지죠. 보석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낮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어떠한 경우냐면 경제사범의 경우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경우라든가 이미 합의가 진행이 되었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만 인용이 되는 게 현실적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절차상의 그런 행사를 충분히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사법 체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불복을 하는 그런 인상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빨리 나오면 이제 3월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헌법재판관들이 공정성의 문제 이것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물론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한 압박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만약 3심제면은요 문제 제기를 할 필요도 없거든요. 어쨌든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단심제입니다. 단심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출하고 임기 5년이 보장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딱 한 번으로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속도전으로 할 게 아니고 굉장히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문영배 소장을 비롯한 이 헌법재판관들이 보면 일주일에 2번 정도 굉장히 어느 정도 끝을 정해놓고 나름대로 어떤 결과를 정해놓고 거의 경주마처럼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문영배 이 헌재 소장이라든가 이미선 재판관이라든가 아니면 누구야 또 한 분의 재판관들이 나름대로 자꾸 정치적으로 편향된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정치도 편향된 성향을 갖고 있고 또 그중에 일부 부분으로 보면 SNS에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는 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서두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고 예단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세 번의 지금 어떤 재판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성향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마흔역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임명을 서두르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마흔역 재판관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에서 설출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아서 지금 국회에서 권한쟁의를 했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그만큼 급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원래 우리 은행에 가면 번호표를 뽑는 것처럼 번호표 뽑는 순서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에 국무총리 탄핵 심판,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경찰청장 탄핵 심판, 감사원장 탄핵 심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의 탄핵 심판 이렇게 9건들이 지금 계류 중인데 그거를 다 건너뛰고 거의 세치게 하다시피 지금 만약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2010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8명의 재판관으로도 충분히 탄핵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굳이 9명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 특히 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인단이 되기 때문에 국회가 검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국회가 검사입니다. 국회가.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추천한 3분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한 분이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지난번 이준석 방송통신위원장 그때 직무 그때 뭐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그때 기각이 되면서 직무 복귀를 했는데 그때 보였던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보면 4대 4였거든요. 예. 근데 만약 이번에 마흔역 재판관, 특히 민주당에 추천한 마흔역 재판관이 들어오게 되면 5대 4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헌법재판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특히 마흔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계선 재판관 같은 서부지방법원 출신입니다. 서부지방법원의 부장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수처가 중앙지법이라는 관할을 어기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기에 부장판사시고 또 우리법 연구회 그러니까 특정 우리 뭐 정치 성향을 보이는 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시고 또 민노당의 국회 당직자들이 국회 보좌진들이 국회에서 어떤 농성을 벌였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권한으로 공소 기각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고 특정한 어떤 결과에 대한 예단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다 건너뛰고 먼저 권한 정의를 해서 헌법재판관 임명하겠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임명을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부분을 심각하게 좀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 문제 갑론을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법원의 그런 권위에 대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했죠. 지금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만약 기각 인용 결정을 한다고 했을 경우 이를 불복하려는 그런 전제하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법이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장과 대통령과 국회 3명 각각 지명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보수와 진보가 함께 섞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관들의 경우에도 진보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죠. 보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법관들, 헌법재판관들을 중도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들만 뽑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만약 그걸 원한다면 그것을 헌법이라든가 법률로 명시를 해야겠죠. 지금 우리 헌법과 법률은 그걸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은 이미 반영되어 있다. 우리 법에 반영되어 있고 지명 절차 과정에서도 이것이 반영되어서 이미 임명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미 임명된 헌법재판관의 성향에 대해서 이를 지적하는 것 자체가 자칫 불복하려는 의사로 비칠 수 있다는 점 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고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한번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일한 이유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 저는 납득할 수가 없겠고요. 오히려 정영식 재판관의 그런 처형 박선영 전 의원에 대해서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번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이후에 임명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면 비판할 수 있는 사안이지 이미 과거에 임명되었던 헌법재판관의 성향에 대해서 이제 와서 지적하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앞서 말씀하신 마흔역 재판관의 경우에도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라는 것이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뭐 기업의 선입선출법과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먼저 다룰 수가 있죠. 마흔역 재판관이 임명될지가 결정이 되어야지 지금과 같은 헌법재판관의 결정에 대해서 그 정당성에 대해서 불복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9명의 완전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9명이 모두 동일한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면 그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우리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두 분께서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언급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두 분 다 지지율 상승과도 여당과 야당 둘 다 지지율 상승과도 좀 연관이 있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는데요. 지금의 여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일단 지금이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탄핵에 대한 책임 있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고요. 민주당이 무조건 유리하게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도 보면 최근에 정당 지지율을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엎치락뒤치락 어떨 때는 국민의힘이 앞서는 그런 지지율도 나오고 있는 건 저는 민주당의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민주당의 문제라고 하는 게 결국은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공동 책임론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국민들도 그 부분을 조금 알아보는 것 같고 왜냐하면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면 민주당 그럼 아무런 잘못이 없냐. 민주당이 그동안 보면 29번의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중에서 13건 정도가 지금 탄핵이 통과됐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감사원장, 경찰청장 이런 분들까지 탄핵이 다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무총리가 지금 직무가 배제돼 있거든요. 경찰청장도 배제돼 있고 감사원도 배제돼 있고
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그럼 민주당이 아무런 잘못이 없냐. 결국은 민주당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탄핵 남발하고 입법 폭주하고 한 이런 과정에 있어서 국가가 혼란스럽고 국정이 혼란스럽고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또 책임이 있다.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알아가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민주당에서 그동안 보면 이 막말 퍼레이드 특히 설화 이게 문제가 보이는 게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당해서 사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민희 이 과학방송 우리 통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우리 이 대통령실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총을 맞고 가슴을 열고 총을 맞아라, 뭐 관을 들고 논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전 민주당 의원들 어떻게 저렇게 뻑하면 사람을 죽는다는 저런 끔찍하고 섬뜩한 발언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그냥 좀 혀를 내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보면 어쨌든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 어떻게 보면 이번에 탄핵 인용되게 되면 조기 대선 치러지게 되는데 그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뿐만 아니고 그동안 야당인 민주당 굉장히 국회에서 거대 야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 거기까지 보태지게 되면 결국 민주당 정부라고 하는 괴물 정부가 탄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경계감 이런 심리들이 좀 반영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수치는 다르지만 여야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실망감의 그런 이유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해서 이를 종식시키려는 노력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좀 미흡했다. 조기에 이 부분을 완료를 시켰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굉장히 지연이 되었죠. 탄핵도 다소 좀 지연이 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들이 진보층 결집에 대해서 좀 이완되는 그러한 결과가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그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졌다는 그러한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결집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수층이 결집되고 있는 것이고 진보층은 오히려 이완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의 그런 악마화 그다음에 범죄자 프레임 자체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 왔죠. 지난 총선에서 보면 또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2년 6개월 동안의 탈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런 수사를 진행을 했고 6번의 기소와 5개의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중도층이 아직까지 민주당의 손을 들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프레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것 자체가 앞으로 진행되는 형사 재판이라든가 탄핵 심리 진행 상황과 함께 좀 요동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설 명절 메시지를 내면서 차기 대권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일극 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쓴소리가 각계각층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노무현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 또 폄훼 발언 이런 것들을 사과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했는데요. 일단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계보를 잇는 친문의 적통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다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보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사면이 되고 복권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보면 나름대로 정치적 워밍업 시작하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일단 구친문계를 조금 규합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사실 지난 22대 총선 때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비명 행사, 그러니까 구친문계들이 정치적으로 다 숙청을 당했지만 그 이전을 보면 19대 총선, 20대 총선, 21대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의 주류는 친문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문계의 적통이고 적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나름대로 이제 구친문계들을 모아서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 가지 논란이 휩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나름대로 선거법 항소심에 대비한 친문의 어떤 적자로서 친문계를 조금 규합하는 걸로 보이고요. 저는 나름대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였던 그 정무적 판단 나쁘지 않은 게 지금 항소심에서 혹시 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 뭐 지금은 선거법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 1년의 그 징역형이 나왔는데 만약 그것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차기 뭐 조기 대선에 어떤 대권 주자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민주당 내 친문계를 좀 모아놓으면 나름대로 그 민주당 내 통합 정치 차원에서 친문계의 어떤 정치적 이익이라든가 정치적 지분이 조금 생기거든요. 정치적 공간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아마 김경수 집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친문계의 후보를 내는데 좀 인력을 예. 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가더라도 나름대로 친문계의 정치적 공간, 정책 지분을 민주당 내에서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사실 지금 뭐 실용주의 이런 이야기도 하고 대권 행보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도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지금 현재 입장에서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구분응선을 넘었다는 이야기 자체는 저는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내란 사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미 이루어졌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재판이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내란이 종식의 구분응선을 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자꾸 대선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민생에 대한 행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만남을 가지고 회동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원내 일당 대표로서는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미 뭐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의 행보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의 이런 발언 자체도 저는 원론적으로는 민주당이 다음 대선, 조기 대선의 경우에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에 이번 조기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를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과거 혹시라도 보였던 분열상이 아니라 통합과 화합의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아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대통령 선거 결과를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것이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라든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2월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차기 대권을 향한 여론전이 좀 고조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도층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2월 임시국회가 이번 2025년 새해 들어서 첫 국회가 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2월 임시국회도 결국은 아마 민생은 없는 탄핵 블랙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지금 2월 달이 되면 굉장히 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라든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욱더 국민적 관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의 어떤 공정성, 너무 속도전, 그다음 형사 재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월 임시국회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민생 회복과 어떤 경제 회생을 위한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빠져갈 수는 없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야당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이 좀 보여야 하거든요.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민주주의 구분응선을 넘고 있다는 것은 오로지 탄핵, 오로지 대선에만 가 있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저렇게 좀 이재명 대표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 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최근에 보면 시중에 6대 은행장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그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내는 부분들이 조금 잘못됐다는 이런 지적을 하게 됐는데 네. 과거에 어느 경우에도요. 지금 야당의 대표가 시중에 6대 은행장을 모아서 저렇게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할 수 있던 일이고 아니면 금융기관의 수장들이 금융정책에 대해서 논의한 경우는 있어서도 저렇게 야당의 대표가 시중의 은행장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경우는 완전히 여의도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거나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 걸로밖에 보이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아마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밝혔는데 사실 눈에 띄일 만한 것은 없었지만 공정성장이나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소득주도 성장보다 한 단계 낮은 그런 경제 정책을 할 게 아니고 지금 이재명표 어떤 경제 회생 방안이라든가 뭔가를 좀 내놔서 지금 국민들이 좀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야당의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좀 지지율이 낮은 것도 보면 결국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이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 이미지를 제대로 부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지금 여야정 국정협의체도 좀 가동을 하고 나름대로 민생 회복이라든가 경제 회생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 머리를 맞대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교체론을 또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책임론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여론전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불거지고 있는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와 민생이라는 그런 두 가지 트랙을 아마 달리 운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것은 더 이상 민주당이 개입할 여지도 없는 부분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민생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추경 예산을 조속히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조속히 응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온당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되기만 된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뭐 중도층의 그런 여론의 항배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마 당연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그런 지지율이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뭐 정체다, 박스권에 처해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얻던 득표율 자체가 47.83%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각종 여론조사 살펴보게 되면 그 지지율과 비슷한 수치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박스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오히려 박스권이라든가 아니면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숫자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온당치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민생 경제에 집중하는 민주당의 모습에 아마 중도층이 조금 더 호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최상무 권한대행이 내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수정안 안건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뭐 다시 재표결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뭐 최상목 대행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이고요.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할 때 보면 그렇거든요. 일반 내란 특검은 여야 합의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야 합의가 되질 않았거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어떤 특검의 보충성이나 예외성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특별검사 제도가 운영되는 이유는요. 어떤 대규모의 권력형 비리가 발생했었는데 그것이 대통령의 권력에 의해서 하지 못하게 되거나 또 검찰 수사를 했는데 그것이 어물쩡 설렁설렁해서 이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서 특별검사제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일반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게 지금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거든요.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검찰에 가서 조사를 다 받았고요. 거기다가 지금 보면 그 국회 어떤 경군의 지휘부에 해당했던 뭐 특수전 사령관이나 육군 참모총장이나 수방 사령관이라든가 방첩 사령관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국가 안보를 책임진 중요한 우리 그 사령관들 다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반 내란 특검을 통해서 무엇을 도대체 규명할 게 있느냐.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일반 내란 특검 중에서 단 하나라도 의혹이 남아 있는 게 있다면 그걸 얘기를 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의혹이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저는 일반 내란 특검에 찬성을 하겠는데 지금 규명해야 될 의혹이 무엇이 남아 있느냐는 거거든요. 저는. 규명해야 될 의혹이 남아 있지 않은데 검찰에서 수사한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를 재검증하는 수학 문제 풀어낸 것을 재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 지금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졌고 나름대로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졌고 모든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일반 내란을 특검을 통해서 규명하고자 하는 의혹이 무엇이 남아 있냐는 거거든요. 그 의혹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의혹이 없는데 왜 엄청난 혈세를 들여서 특검을 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대행이 당연히 이번 일반 내란 특검을 통해서는 규명할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서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마 저는 이번에 거부권 행사 나고 난 다음에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과거와 달리 아마 이런 것들이 재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왜냐하면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일반 내란 특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법적 실익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마 민주당에서는 일반 내란 특검을 통해서 아마 3개월, 6개월 정도를 가게 되면 조기 대선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활용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대신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규명할 게 없다면 규명할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최상목 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다시 재표결하겠다. 이런 절차들이 연휴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단 최성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과거 정부와 여당이 주장했던 그 위헌성 논란은 또 이미 이번엔 비켜나 있습니다. 특검 추천 권한도 제3자에게 부여를 했죠. 조사 수사 규모라든가 기간도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행위에 대해서 축소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주장하는 그런 위헌적 요소가 이미 해소된 상황입니다. 법무부 장관 대행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사실 의미가 사실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아마 재표결 절차가 거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재표결 절차는 지난번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2명이 부족했습니다. 아마 2표 정도는 이번에 충분히 확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란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구속 기소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해서만 기소를 한 것뿐이에요. 우리 헌법상 내란죄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위법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명태균 리스크라든가 최혜병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서울 양평고속도로라든가 각종 사건들이 이어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각종 혐의가 씌워질 수 있고요. 그런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사실상 군 수뇌부 몇 명이 기소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대통령실이라든가 국무위원들 중에 일부 이번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기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이 충분히 수사하고 기소한 다음에 공소를 유지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법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조현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